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준 재무회계를 한번 해볼게요.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목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다른 말로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회계 정보 이용자를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 종업원, 외부 이용자는 내부 이용자 뺀 나머지가 해당되겠죠. 투자자, 채권자, 주주, 은행, 정부 등이 해당돼요. 자,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필기하세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장부를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록, 회계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이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 포인트죠. 장소적 범위.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본점, 지점 이렇게 되겠죠. 자, 회계 기간 비슷한 말로 회계 연도, 보고 기간 이런 게 있어요.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는 기간적 범위예요. 기간.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원칙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만 안 나오면 돼요. 6개월씩 끊어도 되고 1년씩 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으로 하고 있죠. 자, 이거와 관련돼서 자, 현재 회기간을 단기, 저번 회기간을 전기, 다음 회기간을 차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올해 1월 1일을 기초라는 표현을 해요. 기초. 그 다음에 12월 30일을 기말. 회계의 순환과정.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래와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회계 처리 과정을 회계의 순환과정이라 한다. 자, 회계 순환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게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뭘 해야 돼요? 분계를 하죠. 어디에다가? 분계장에다가.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전기를 안 배웠으니까 한번 전기를 먼저 배워보고 이어서 나갈게요. 자, 전기라는 것은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 어디에?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총계정원장이라는 거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있다고 해서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예제를 보고 한번 전기를 해볼게요. 3월 7일 상품 5,000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기를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상품 5,000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같은 변에 쓰는 거예요. 일단 금액부터 쓴다. 금액 5,000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걸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현금 쓰고 날짜. 날짜는 3월 7일이죠. 3월 7일 이렇게. 그러면 차변이 전기가 끝난 거예요. 자, 대변도 해볼게요.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무슨 계정으로 가야 돼요? 현금 계정. 자, 여기 현금 계정 보이시죠?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일단 뭐부터 쓴다? 금액부터 5,000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뭐라고 써있어요? 상품 이렇게 상품 쓰시고 날짜는 3월 7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4월 9일 비품 7,000원을 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다고 가정할게요. 차변부터 차변에 비품 7,000원 그러니까 어느 계정으로 가야 돼요? 비품 계정. 비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비품 계정 차변에 금액부터 쓴다. 7,000원 이렇게 쓰시고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뭘 써야 돼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쓰고 날짜는 4월 9일 이러면 차변 전기가 끝난 거예요. 이제 대변. 자, 대변은 보통예금 있으니까 보통예금 계정이 필요하겠죠.
그쵸? 보통예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보통예금 계정 대변에 금액을 먼저 쓰고 7,000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뭐라고 써요? 비품. 자, 비품 쓰시고 날짜는 4월 9일. 이렇게 하면 전기가 끝난 거다. 자, 그리고 이게 알파벳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자 계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T자 계정. 이게 다 T자 계정이죠. 자, 그러면 T자 계정에 전기된 것을 한번 분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T자 계정에 있는 내용을 분계로 만드는 요령은, 자, 한번 요걸 갖고 해볼게요. 이거를 통해서. 자, 지금, 그죠? 3월 7일 차변의 현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날짜를부터 쓰는 거예요. 3월 7일. 이렇게. 아까는 날짜를 제일 마지막에 썼으니까. 자, 그리고 차변에 있던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5,000원. 자, 대변을 썼어요. 그럼 차변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거는, 자, 이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정식 명칭은 머리가 아니에요. 편의상. 자, 이렇게 할게요. 상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이렇게. 5,000원. 이렇게 하면 3월 7일 분계가 똑같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걸 한번 분계로 만들어 볼게요. 자, 대변에 지금 4월 9일 대변에 비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짜를 먼저 쓰겠죠. 4월 9일 쓰시고, 자, 대변에 있는 거를 어디로? 차변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차변에 비품 7,000원 이렇게 써주고, 자, 대변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걸 뭘 쓴다? 이거. 자, 그럼 뭐예요? 보통예금 7,000원. 그러면 T자 계정을 분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4월 9일 분계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계 순환 과정을 다시 볼게요.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죠. 이 분계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전기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시산표라는 거는 총계정원장에 전기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장부예요. 검증 중요하죠. 자, 그런데 수정전 시산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산회계 입구면 결산을 배웠어요. 결산 분계를 뭐라 그래요?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아직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되기 전 시산표라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때 결산 분계를 하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요.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된 거니까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데 일단 비용 수익부터 마감을 해요. 비용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해요. 마감할 때 손익으로. 그러면 손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집합 손익 계정에 다 모이겠죠. 비용 수익이. 그 다음에 집합 손익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데 차기 2월로 마감해요. 왜냐면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죠.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됐죠? 자, 전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회계상 거래.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를 회계상 거래를 한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뭐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담보 제공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런 게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죠. 자, 거래의 이중성.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과 동시에 대변에 기입하는 것. 분계를 보면, 그쵸?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죠. 한쪽 변만 나올 수가 없어. 차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 4번. 대차 평균의 원리. 아무리 많은 요소의 금액이 기입되더라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하며 자가검증 기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장부를 전선회 2급 때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차변 합계 금액과 그죠? 대변 합계 금액이 어떻게? 똑같죠? 그게 뭐다? 대차 평균의 원리. 됐어요. 5. 거래의 종류. 자, 거래의 종류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교환거래부터.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은 나타나지만 수익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나오지만 수익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한라에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5만원. 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15만원. 자, 차변 상품은 뭐예요?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 부채야. 그렇죠? 자산 부채가 나온 거고 수익 비용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교환거래. 자, 손익거래 볼게요.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죠? 손익거래예요. 수익 비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손익거래다. 영업부직원의 회식비 56만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다.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56만원.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 56만원.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 보통예금 자산 이렇게 비용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손익거래 이렇게 되겠죠. 손익거래. 자, 혼합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한쪽 변에 그렇죠? 한쪽 변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한쪽 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그렇죠? 변은 차변 또는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 변에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하나가 와야 돼요. 자, 한번 예제 문제. 대전에 대여했던 단기대여금 6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와요? 65만원. 자, 60만원 뭐 받은 거냐면 일단 60만원은 단기 대여금 60. 그 다음에 5만원은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 그쵸? 이자 수익은 수익.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 왔어요. 그 다음에 비용 또는 수익에서 하나가 오고 이렇게 한쪽 변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그쵸? 같이 오는 걸 뭐라 그런다? 혼합거래. 됐죠? 자, 이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기본 과정. 자, 기본 과정에는 3개가 있죠. 기업 실체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기업 실체 과정.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실체는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계속적으로 쭉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의 인위적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기간별 보고가 회계 기간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회계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 보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회계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관계다. 상충관계가 뭐냐면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신뢰성이 높아지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목적 적합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3개를 외우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 자, 회계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예측가치라 그래. 피드백가치는 이 예측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적시성 뭐다?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 여기 볼게요.
다수의 서로 다른 특정자들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보의 특성, 이게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 정보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 적합성, 신뢰성 3개씩을 꼭 외우셔야 돼. 3개씩. 됐죠? 자, 그 다음 3번 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에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자, 재무제표 종류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어요? 일단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쵸? 재산상태죠.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자, 일정 기간이에요.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얘는 현금흐름표죠. 자,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그렇죠?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 그 다음에 얘는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표. 자, 일정 기간에 자본의 크기, 그렇죠? 법인은 뭐예요?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주식. 자,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석. 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거. 한글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보충 설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충 설명을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자한테 있다. 경영자. 종업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 계정이죠. 예를 들어 매출 채권 하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매출 채권이 통합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 성격이 둘 다 비슷해서 매출 채권으로 통합해서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이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어떻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뜻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또는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정태적이 뭐다? 일정 시점이에요. 자,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왜냐면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자본이 600원이야. 600이고 부채가 500이야.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부채랑 자본을 더하면, 그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00이 되겠죠. 1100. 그래야 합계가 1100.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똑같겠죠. 이렇게. 자, 재무상태표를 지금 두 개를 그렸는데 일단 여기 보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어떻게 배웠어요? 기초예요. 그래서 얘는 기초 재무상태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얘는 기초자산, 여기가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12월 31일이니까 여긴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만약에 얘도 자, 기말 자본이 900원이야. 900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600이라 가정할게. 그냥 600. 그러면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하면 자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더하니까 1500이 나오겠죠. 1500. 이렇게. 됐죠?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만약에 부채를 모르면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본을 모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근데 기말자본과
기초 자본이 있으면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기말 자본이 얼마예요? 이게 12월 30일이니까 여기가 기말 자본이에요. 기말 자본이 900이죠. 900. 빼기. 기초 자본은 600이잖아요. 그죠? 600. 600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온다? 300이 나오겠죠. 300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보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어요. 구분 표시의 원칙.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로, 성격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체계하에 구분 표시한다. 자,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죠. 유동자산은 당자, 재고, 비유동은 투유, 무기. 그래서 당자 자산이 쭉 오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이런 식으로 종류별, 성격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부채도 유동 부채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비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 표시의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1년 기준이 있어요. 1년 기준.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어떻게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죠. 자, 자산 같은 경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1년을 기준으로. 됐죠? 1년 기준. 자, 그 다음 3번 보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은 유동성이 큰 또는 높은 이렇게 항목부터 그 다음에 부채는 상환기간이 빠른 순서. 이렇게. 우리 계정과 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산은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 순서대로 배열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그 다음 비유동부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총액주의. 이것도 중요하죠.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게 순액이에요. 그쵸? 그냥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되죠. 순액으로 보고하지 않고 뭘로?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쵸? 순액은 안 된다. 그렇죠. 자,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그쵸? 우리 자본 보면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보면 미결산 항목 등 표시 금지. 우리 임시계정 배웠었죠? 뭐 가지금, 가수금, 현금 가부족은 임시계정이에요.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주죠. 그런데 자, 결산 재무제표까지, 그쵸? 결산 때까지 이런 임시계정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결산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뜻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이 뭐다?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 보면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면 돼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자, 예를 들어 수익이 1200원이고 1200이고 비용이 900이라 가정할게요. 900. 이렇게. 자, 그러면 총 수익에서 총 수익 1200에서 1200 빼기 총비용 900 해주면 단기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단기순이익이 300이 나오죠. 300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단기순이익이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단기순이익이 장부에 포함해요. 그래야 차변도 1200 대변도 1200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이거 배운 적 있죠. 그죠? 기말자본에서 아까 기말자본 얼마 나왔어요? 뭐 900 그쵸? 빼기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얼마 나왔어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600 이렇게.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300 이렇게.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당기순이익이랑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당기순이익이 어떻다? 똑같다.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볼게요. 자,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2급할 때도 다 배웠잖아요.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을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 계산의 원칙.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아까 위에서 이걸 그래서 비용 수익은 뭐다?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발생주의를 쓴다. 자,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거죠.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 발생을 했냐? 그게 중요하다. 자,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를 쓴다 이런 거예요.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실현 시기예요. 그래서 실현주의할. 이렇게. 수익은 뭐다? 실현주의.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죠. 서로 상계하는 건 뭐예요? 순액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로?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 표시. 중요하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산 계정의 회계 처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객관식에서. 자, 현금에는 통화가 있고 통화 대응 증권이 있어요. 통화는 우리가 쓰는 지폐, 동전, 주화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통화 대응 증권에는 각종 수표가 되겠죠. 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이런 것도 있고 송금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거, 그렇죠? 공채, 사채, 만기 이자표, 그 다음에 배당금 준다고 통지표가 오죠, 그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게 다 뭐다? 통화 대응 증권,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 항목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어음 성격이 있어요. 선일자는 날짜가 먼저 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이 5월 10일인데 그쵸? 수표에 발행일자가, 수표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발행일 있잖아요. 그죠? 7월 5일이야. 아직 7월이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5월인데 발행일이 7월이면 이 수표를 갖고 있어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7월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의 성격이 있다. 자, 일람출구범은 어음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수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으로 봐도 돼요. 이 어음도 특이하죠. 일람출구범, 어음은 뭐가 있어요? 만기 날짜가 있어. 그럼 만기의 날짜가 돼야 돈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일람출구범은 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언제나 원하는 날짜에 이 어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은행 예금 중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 그 다음 3번 보면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게 중요하죠.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담보 설정 등 사용 제한이 있을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자, 현금 가보족, 임시계정. 우리 뭐 분계 기초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임시계정 중에서 현금 가보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현금 부족 시 이렇게 써 있는데 현금 확인 결과 장부 잔액은 8만원, 실제가 5만원이래요. 항상 기준은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기준으로 본다. 자, 실제가 지금 더 적죠? 장부는 8만원, 실제는 5만원이니까 3만원이 더 적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적겠어요? 나갔으니까 적을까요? 나갔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가 적어요? 3만원이 적다.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보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부족한 상태야. 3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됐죠? 자, 밑에 거. 부족 현금 원인이 판명됐을 경우. 이렇게.
원인을 확인한 결과 임차료 25,000원 지급분이 누락됐대요. 자, 원인이 판명되면 이 임시 계정을 그쵸?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없애줘요. 근데 3만원 중에 지금 25,000원만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25,000원 이렇게 쓰고 원인이 뭐래요? 임차료 지급한 거를 누락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산시까지 원인이 불명인 경우는 자 이게 다 세 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3만원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현금과 부족 썼죠. 그 중에 25,000원은 원인이 밝혀졌어. 25,000원 썼는데 자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임시계정은 그쵸? 반대쪽으로 꼭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나머지 5,000원도 없애준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과 부족 없애주고 5,000원 이렇게. 자, 현금과 부족을 없애줄 때는 차변이 그쵸?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잡손실. 만약에 대변이 비어 있으면 잡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5,000원. 자, 됐죠? 자, 그 다음 결산 시 현재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자, 여기는 선이 진하게 균 이유는 위에 거랑 별도예요. 이건 단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여기는 그냥 단독 분계예요. 위에 거랑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결산 시 현재 현금 실제 잔액이 2만원 부족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원 이렇게 써주고 평상시 같으면 뭘 써요? 아직 답은 아니에요. 평상시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과 부족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그런데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 반대로 없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썼다가 자 대변에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어떻게 대변으로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과 부족 2만원 없애주고 그쵸? 자 차변은 뭐예요? 잡손실 2만원 이렇게. 그러면 쓸데없이 분계만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산 당일날 결산일 현금이 그쵸? 부족하거나 많으면 현금과 부족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고 지울게요. 자, 지금 차변이 부족하죠, 그죠? 차변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뭘로 쓴다? 잡손실로 쓴다. 이렇게. 어차피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현금 과잉일 때, 더 많을 때예요. 현금 과잉 시 현금 확인 결과 장부 잔액은 14만원, 실제가 16만원이라. 그러면 항상 뭐가 기준이다? 실제가 기준이다. 요번에는 실제가 2만원 더 많아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써요. 2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럴 때 쓰는 게 현금과 부족.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 부족 이렇게. 지금은 과한 상태예요. 그쵸? 현금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과잉 현금 원인이 판명된 경우에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이자 만원 수치분이 누락됐대요. 자, 그러면 2만원 중에 만원이 밝혀진 거야. 그러면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차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만원 없애주고 원인이 뭐래요? 이자 옛날에 받은 거.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인 경우 처음에 현금과 부족 얼마 썼어요? 2만원 이렇게 있었어. 2만원 중에 만원은 밝혀졌고 나머지 만원이
원인 불명이야. 그러면 임시 계정이니까 결산 때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만원도 현금 가부죠. 나머지 만원도 차변으로 없애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변이 비어있으면 잡손실, 대변이면 잡이익이겠죠. 잡이익 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결산 현재 현금이 과잉인 경우, 이거는 단독이에요. 위에 거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결산일 현재 실제 잔액이 15,000원 더 많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000원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현금 가부족을 쓸 건데 결산 당일이니까 현금 가부족 써도 또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되니까 바로 뭘로 처리해요? 잡이익으로. 이렇게 잡이익 15,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유가증권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분증권은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 자, 지분증권을 다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지분법적인 투자주식. 이렇게. 자,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 처분 목적이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는 거는 상장회사.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은 그쵸? 장기 투자 목적이겠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20% 이상 취득했을 때 그 회사를 우리 회사가 지배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 채무증권은 사채인데, 그죠? 사채를 취득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목적에 따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초분 목적,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인데 만기가 아닌 경우죠. 그죠? 만약에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되겠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하면 매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아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 생기는 거고, 사채는 매년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은 배당금 수익, 사채는 이자 수익. 이렇게. 자, 됐죠? 자, 한번 단기 매매 증권을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을 의미하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분개를 통해서 볼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사마 주식 1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대요. 자, 주식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100주 곱하기 4,000원 하면 얼마예요? 40만원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취득 시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를 따로 써야 돼.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나와요. 수수료 비용 만원 이렇게. 자,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41만원 이렇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따로 쓴다. 뭐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밑에 나오겠지만 수수료를 포함해서 써야 돼요. 원가파 이렇게. 자, 매도하는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 이렇게. 그럼 매도하는 증권이 되겠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그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 이상 취득하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원가 이렇게 돼 있어. 매도하는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 자, 매도하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의 취득 부대비용을 어떻게 합친 금액이다. 볼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마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 2만원과 함께 보통력을 이체했대요.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증권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같이 더해야 돼요. 일단 주식 가격은 50만원이야. 1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50만원. 수수료 2만원 더하니까 총 52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52만원. 다시 얘기하자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할 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따로 쓰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수수료가 있으면 포함한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유가증권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나왔지만 매입 시 부대 비용,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고, 그쵸?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매입 시 부대 비용을 이렇게 되겠죠. 자, 기말 평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를 평가해요. 그쵸?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 평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 평가 시, 자, 이거 뭐 결산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면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나와요. 얘는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비용 또는 수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뭐다?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차이가 있다. 됐죠? 자, 이제 바드럼에 대해서. 바드럼이 붕괴가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만 한번 배워볼게요.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부산에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서울에서 받았던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렇죠? 지금 부산한테 물건을 샀는데, 상품을 샀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받았던 어음, 이 받을 어음을 그대로 부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배서양도. 자, 볼게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원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서 어음으로 줬으면 지급어음이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받았던 어음을 배서양도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나간다? 받을 어음이 나간다. 이렇게. 자, 배서양도 이해 가시죠? 자, 어음의 추심 위임, 이건 만기 때하는 거예요.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다른 말로 추심 수수료 지급한다. 이렇게 되겠죠. 어음이 만기가 되면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그 은행에서 돈을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추심료를 은행에 내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신라에서 받았던 어음 2천만원이 만기가 되어 하나은행에서 추심료 만원을 차감하고 보통력으로 받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가까운 은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 나가고 얼마짜리? 2천만원. 자, 은행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심료를 내죠. 추심료는 뭐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얼마냐면 만원 해주고, 자, 나머지 추심료 빼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1,999만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됐죠? 네. 자, 3번 어음의 할인. 이건 만기 전에 매각거래 이렇게 됐는데 어음을 은행에 파는 게 어음 할인이에요. 어음을 어떻게? 은행에 파는 거다. 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은행에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청주에서 받은 어음 300만원을 만기 전에 신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0만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받다. 이거 한 3천으로 고칠까요? 너무 작으니까 느낌이 안 살아. 자, 분개를 해볼게요. 자, 받았던 어음,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써주고 얼마짜리냐면 3천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어음 할인은 뭐다?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다. 할인료가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요. 그죠? 이 할인료를 뭐라 되냐면 받으럼이랑 외상매출금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한 거야. 그럼 그만큼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좀 길죠? 어음 할인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차감하고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이렇게 얼마가 들어와요? 2,99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어음 할인 상당히 중요해요. 매각 거래. 자, 차입 거래도 한번 볼 건데 차입 거래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매각 거래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차입 거래는 뭐야? 빌리는 거야.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다. 한번 볼게요. 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하는 거예요. 사실 담보 제공은 회계에서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음에 대해서 분개하는 게 없어. 그냥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어떻게 돈을 빌리는 거다. 보세요. 대전에서 받은 어음 500만원을 만기 전에 신한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이자 1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만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을 받은 거예요. 500만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 차입금 기간이 안 나왔는데 1년 안쪽이라고 가정합시다. 500만원. 자, 지금 이자가 있어요. 이자. 그럼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10만원.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그럼 이건 뭘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만원 해주고 나머지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그러면 보통예금 그러면 500만원에서 11만원 빼니까 489만원이 들어오겠죠. 489 이렇게. 그래서 차입 거래는 그쵸?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그래서 차입 거래보다는 매각 거래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매각 거래는 뭐다?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어음의 부도. 자, 만기일에 결제를 거절당한 어음으로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에 부도 관련 수수료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얘기는 부도어음과 부도수표가 합쳐진 거예요. 자, 볼게요. 부산에서 받은 어음 400만원이 만기일에 지급 거절당해 부도 처리하다. 관련 비용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받을 어음은 나가겠죠. 받을 어음 400만원짜리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럼 계정값은 뭘 써요? 부도어음과 수표. 자, 어음 가격은 400만원인데 그쵸? 관련 비용이 15만원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도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더해요. 그래서 415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415만원. 그리고 관련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쵸?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해서 관련 비용 15만원도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 415만원 됐죠? 자, 5. 대손회계. 채무자의 부도, 파산, 사망 등으로 어느 일정 정도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 한다. 이때 대손 처리 시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볼까요? 위에 거를 정리하자면 이 채권이 있어요. 그죠? 채권, 받을 돈. 채권에는 매출채권이 있고 기타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기타채권은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렇게.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 일단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그죠? 부족한 거는
매출채권이면 그냥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설정하는 거야 결산 때 배울 거고 일단은 요 정도만 알면 되겠죠. 한번 분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 정진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단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60만원 있대요. 자, 거래처가 파산이 돼서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얼마예요? 20만원. 자, 일단 대손처리라는 거는 뭐랑 상계한다? 대손충당금. 그래서 충당금이 60만원 있으니까 충분한 거죠. 그쵸? 6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메꿔주면 이렇게 끝이죠. 그래서 대손 처리는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다. 됐죠? 자, 2번 문제. 거래처 유성기업의 파산으로 바드럼 5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얘도 대손 처리할 거야. 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금이 오타. 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 있대요. 자, 일단은 바드럼 없애주고 대변에 바드럼 얼마짜리냐면 50만원. 자, 대손 처리니까 뭘로 없애줘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30만원. 자, 30만원 메꿔주고 부족하지. 얼마가 부족해요? 20만원이 부족해요. 부족한 건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이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이렇게. 됐죠? 자, 3번. 거래처 강서상사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3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단, 단기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은 없대요. 일단은 단기대여금 없애주고 대변에 단기대여금 30만원 이렇게. 자, 대손 충당금 없으니까 대손상각비인데 기타채권이죠. 기타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금액은 30만원. 됐죠?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삼진전자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회수했대요.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걸 받은 거야. 일단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3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거.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요. 대손 처리한 걸 받았다 그러면 뭐가 온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부산에서 받은 어음 400만원이 만기일에 지급 거절당해 부도 처리하다. 관련 비용 15만원 현금 지급. 아까 위에서 배웠지만 대손 처리랑 부도 처리는 다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번엔 뭐다? 부도 처리. 이렇게. 자, 바드럼 나가고 이렇게 400. 차변은 뭐예요? 부도음과 수표. 부도 처리는 하고 해주고 금액은 41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관련 비용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어. 그래서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그래서 대손 처리하라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메꿔주는 거고 이거는 부도 처리하라 그러면 부도음과 수표를 쓰는 거고 이 차이가 있다.